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안녕하세요. 오늘도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없는 삶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우리가 타는 이 자동차들은 이곳 저곳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공장에서 안타깝게도 어떤 한 공장에서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변화가 또 생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조리라기보다는 부조리는 아니고 좀 문제점이죠. 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성이 인도의 15분의 1밖에 안 된다. 15분의 1. 네. 충격적인 얘기죠. 네네. 네, 이걸 보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매일경제신문이 29일 날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차를 한 대 만들 동안에 네. 인도의 현대자동차 공장이 또 있어요. 네네. 거기는 1.5대를 만든대요. 똑같은 시간에. 근데 임금은 한국의 10분의 1이다. 네, 한국이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생산성이 15분의 1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증산 감산할 때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아주 좀 해괴한 상황이 있어요. 제가 지난 2018년 2월 20일자 칼럼에 네. 현대차 노조 축제는 끝났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은 현대자동차의 2016년 공장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9,600만 원이래요. 네. 근데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높다 이거죠. 근데 한 대 생산 시간은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얼마나 낮은가,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성이. 물론 이제 뭐 다른 거를 감안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그 현대차 국내 생산직 근로자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자들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노조원들이야 지금 당장 임금을 많이 받아서 좋긴 하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회사나 국가에 피해가 가는 거는 이제 생각지를 않는다는 게 좀 문제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최대한 많이 뽑아 먹으면 그만이지. 네. 나중에 나간 다음에 회사가 망하거나 말거나 네. 무슨 상관이냐. 이제 자꾸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안 되니까 외국에다가 공장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젊은이들은 노조원들의 자녀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또 노조원들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 젊은이들이 내는 연금이나 이런 거 갖고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청년들을 갖다가 그렇게 불리하게 안 좋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를 갖다가 훔쳐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라는 생각을 해서 썼는데 네. 며칠 후에 네, 불과 이제 딱 4일 후에 네. 어떤 기사가 났냐 하면은 어떤 기사 썼냐면은 세월에 장사 없다 현대차 노조라는 칼럼을 썼어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 이때 이제 그 노조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날 앞만 보고 달려와 보니 우리는 10% 이내의 기득권자 세력이 됐다. 계속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임금 인상 투쟁 방향이 옳은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기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한편 4일에 현대차 노조가 새로 그 지부장을 선출했는데 네. 그 지부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4차 산업 대비 고용 불안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울 테니 우리를 찍어달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기술이 발전하면은 자동차 부품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나오고 전기차 나오고 그러면은 그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를 막 이렇게 터트려서 폭발시켜서 지금 그 엔진에서 힘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싹 빠지기 때문에
부품 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자리도 거기 매달리는 사람 수도 네. 줄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벌써 외국 자동차 회사에서는 벌써 감원 바람이 붑니다. 아, 예.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한참 90년대까지 막 강경투쟁하면서 얼마 전까지도 그랬지만 귀족 노조다 이런 말을 들었던 현대차 노조원들조차 이제 세월의 장사가 없다. 그 기술적인 환경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근데 그나마 또 다행인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그냥 막 군림을 해왔잖아요, 이 노조가. 네. 내년부터 정년 퇴직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매년 2,000명 정도가 자연 감축이 돼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일부러 감축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현대차는 그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노조도 그렇고 인위적인 감축 없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연스럽게 노조원들의 노서에 따른 자연스러운 네네. 인력 감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역시 현대차 노조도 세월엔 장사가 없구나 하는 이 칼럼을 썼습니다. 네. 노조의 필요성은 이 기업의 문제점을 없애고 좀 개선시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 노조가 오히려 뭔가 더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야 되나요? 그 뭐라고 말해야 됐죠? 좀 이기적인 좀 활동을 이기적인 많이 했죠. 예. 노조였는데 물론 노조는 어느 정도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데 너무 좀 심했다는 거죠.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는 노조가 힘이 없어졌다고 하니 부디 이젠 좀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 개선이 돼서 좋은 현대 자동차를 그러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는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원전이라는 건 원자력 발전소를 줄인 말이죠. 약자. 왠지 원전이라고 하면 근데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처에 있으면 막 왠지 폭발할 것 같고 무서운 마음도 들고 하는데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원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생산하는데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어떤 방법보다도.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왜 쓰게 됐냐면은 여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결과 2030년까지 25.8, 2040년까지 33%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 이 경우 GDP가 2040년에는 1.6%씩 감소를 한다. 라고 예측이 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때 제가 이미 그 2년도 더 됐죠. 이것도 또 2년도 더 된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가 맨 처음에 출범해가지고 탈원전 이런 거 할 적에 네. 제가 2년도 더 전에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자화자찬입니다만 유일하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원전이 많은 만큼 전기요금이 낮다.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상업 또는 공공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경감시켰다. 네. 따라서 원전이 없어지게 되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제품, 서비스, 세금 인상 이런 게 다 된다는 자연스럽게 다른 당연하죠. 것까지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거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이 산업용이에요. 네. 산업용으로 저희가 전기를 쓰는데 전기요금이 낮으니까 현재 값어치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100원인데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100원에서 올라가겠죠. 네네.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네. 세금도 올라가겠죠. 그럼 모든 게 다 올라가죠.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한 달에 10만 원 전기 요금을 내는 집이 나중에 한 20년 후에는 전기 요금
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만 33%가 오릅니다. 음. 그러니까 3만 3천 원이죠. 또 그 밖에 이제 인상 요인이 있죠. 뭐 물가도 올라가고 뭐 하니까.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다 오르게 돼요. 세금도 오르고. 네. 그러면 지금 10만 원 내던 사람이 그때 가면 20만 원, 30만 원, 뭐 얼마가 실제로는 올라갈지 예측이 안 돼요. 네네. 거기다가 GDP는 오히려 내려간대요. 아. 그러니까 비용은 커지고 소득은 줄고 적고 이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안 좋은 부담인데 거네. 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탈원전만 계속 강조를 했지. 뭐 탈원전이 됐을 때 상황은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네. 물가 인상, 세금 인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걸 하면은 탈원전 탈원전이 하지 안 말자 되니까. 그럴까 봐. 그래서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탈원전에 반대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 탈원전에 따른 국민들의 추가 부담, 경제적인 네네. 추가 부담을 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런 공공연한 사실을 1급 기밀처럼 꽁꽁 숨겨놓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쓴 겁니다. 그럼 지금 많이 이미 탈원전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지금 원자력 발전소 지금 준비하던 것도 다 스톱이 됐고. 그럼 이제 앞으로는 먼 훗날이 됐든 어쨌든 전기요금이 굉장히 오르겠네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오르죠. 그러니까 가정용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가정용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산업용도. 산업용이 제일 더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에선 탈원전 한다 그러면서 외국에다가 그 기술 수출한다니 그 외국에서 사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탈원전은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이제 뭐 반을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탈원전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무슨 정부가 들었을지 몰라도. 근데 정말 저도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오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참 이게 이슈가 됐던 2년 2개월 전에 이런 기사를 쓴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안전한 생활만큼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그때는 뭐 안전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질 그렇죠.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무슨, 지금 그게 경제적으로 힘들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외관의 위험성은 원전에 있겠지만 경제적 위험성은 탈원전에 있다는 생각이 오늘 국장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사나와 베제탁의 Q&A.